제가 뭐 직업이 통역을 많이 해서 그 국정원장 두 분을 더 모시고 갔는데 아예 갈수록 이게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무위원, 그러니까 정보 담당한 상무위원인데 그게 안 되고 또 떨어져요. 그다음 시간도 줄어들고 의례적인,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한국한테 어떻게 보면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 통역이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참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95년에 가서 제가 국정원을 그만둔 지 그게 한 2006년 근처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뭐 계속 나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김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시간 잘 지켜주셨지만은 한 대충 7분여를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물론 준비해 오신 것도 하시지만은 저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가지고 조금씩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정리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샤파워를 통해서 침투하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의 대책, 앞으로 정부적으로 또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도 언급해 주시면은 대단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한민호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중국 공산당 아웃 그리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라고 하는 두 단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일 저희 성명서 주제는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가서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상국악이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정치의 기반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도로암이 타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문은 22페이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은 얘들이 언제 할까라고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조폭이에요. 이걸 제가 과장하거나 무슨 폄하한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지금 드릴 여유가 없고, 그런 얘네들의 목적은 뭔가 세계 정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얘들의 목적은 실제로 세계 정복이에요. 그래서 초한전, 한계가 없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쟁을 얘들은 펼치겠다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죠, 이걸. 우리 김충남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성국으로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온갖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친중 세력을 구축하고 친중 세력의 집권을 도모한다. 중국 공산당의 의도가 뭔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면에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면에서 인해 전술을 동원한다. 그리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벌이는 모든 활동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기조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면 전략적 포석을 깔고 접근한다. 이거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데, 중국은 결국은 이제 무너질 체제라고 봅니다만, 신모 원력 정말 대단한 놈들이에요. 걔들이 하는 모든 짓은 깊은 계산 끝에 나온 거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우리 김충남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에서 친중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한미일 동맹은 원위치되고 다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한다. 무엇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친중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수시로 이 좌파가 대통령이 되고 벌써 3명의 좌파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재명이 될 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중 정권이 친중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년에 또 친중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럼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전부 다 재배치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국제 공급망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 한민족은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정말 살벌한 이 분기점에 우리 지금 서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가? 이 부지기수입니다만 전방위적입니다만은 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는 거죠. 후쿠시마 괴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이런 것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타겟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중국 국민들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깨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친중 세력에게 투표를 하게끔 유도하는 선거 개입인 거죠. 이 후쿠시마 이 괴담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쿠시마 괴담과 총선 싸움이 별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중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15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 됐을까요? 정체성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10만 명이다. 서울, 인천, 경기 같은 데서는 이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중국인들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지방선거 김동연이가 이겼는데 몇 표 차이로 이겼나 아세요? 겨우 8,91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겨우.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 수가 38,500명이에요. 저는 중국인들이 김동연이를 뽑아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 중에 하나는 인구입니다. 인구. 이 조선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 홍콩 민주화 운동이 비교적 조용하게 진압이 되는데 천안문 사태 같은 비극이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있잖아요. 이 1989년, 97년이네. 97년에 이 홍콩을 이제 영국이 중국에 반환을 하는데 그때부터 매년 중국 공산당이 5만 명씩 20년 동안 100만 명을 중국 본토인들을 배치를 해요. 홍콩에 곳곳에 지리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래서 비교적 조용하게 진압을 해버렸죠. 얘네들의 최대 무기가 인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여야 구분 없이 이미 우리 정치권의 교도부를 아주 탄탄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중의원연맹이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어요. 이때 더불어민주당 59명, 국민의힘 35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을 상대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친 그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는 중국 공산당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죠. 대표적으로 송영길이는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정당법 개정안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당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중국 공산당이 여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김경진 전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국내에서 대학 나오면 국정을 주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6년 5개월 만에 이 중국인 단체 여행을 허용했는데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도 잘 캐치를 못하는데 이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희석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여행객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들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돈 좀 많이 벌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 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는 윤석열 정부가 있어요. 정부와 국민들을 갈라놓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심모 원료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중국 애들은. 그래서 이 아주 이 단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중국 공산당은 2,500년 전에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는 손자병법을 만들어낸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100년 된 당이에요. 100년 된 당. 무시무시한 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이 중국 공산당은 정권 교체가 없어요. 그냥 중국 공산당이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공작을 할 때 최소한 30년 앞을 내다보고 공작을 해요. 살벌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굉장히 살벌한 에피소드. 2017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직을 내놓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사드 산불을 약속하고 대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중국 공산당이 도와주기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은 롯데그룹이 이때 초토화됐죠. 그때 중국 공산당이 롯데그룹에 보복을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물론 보복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다 구경하라 이거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거 구경해야 돼. 니들 까불면 롯데처럼 망하는 거야. 이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2017년 1월 4일 날 롯데 중국 정보 외교부의 부국장밖에 안 되는 놈이 천하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만나지도 않고 우리 각 기업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각 기업의 그룹 부회장들을 모아가지고 니들 이렇게 가면 우리 단교할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중국에 진출한 니들 다 쫓아낼 거야 라는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과 박근혜 정부를 분리시키는 이런 공작을 한 거죠. 저는 문재인의 그 대통령 당선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때 정황을 여러분 뉴스를 쭉 한번 시계열로 이렇게 쭉 한 배치를 해보세요. 전 중국 공산당의 공작 결과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이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관건은 뭐냐면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 진짜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패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저는 문체부 공무원을 하다가 파면됐습니다만은 지금 문체부 또 교육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옆에 있으면 패주고 싶습니다. 두 장관이. 대통령께서 이 한미일 동맹 사실상의 동맹을 구축을 하고 정말 눈부신 외교 안보 분야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내치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사상 무각이다 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지금 뵙고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파면당한 공무원이 될 기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은 외교 안보 안만 잘해도 그것 때문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뛰고 계시는 삼준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귀화 문제 하는 게 이제 이것도 제 경험을 잠깐 이제 양념을 더하면 저희 집에 가사도우미라고 이제 한 조선 쪽이죠 사실. 근데 그 선거 때 이 양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혹시 윤석열이 큰일 나는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그건 나
당신하고 나 사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 있겠냐 했더니 그래도 자기 집안하고 전체 걱정한다고. 그리고 아까 저기 김 박사님 그 엘리트 그 매수한다는 건데 사실은 도저마니가 티베트 가가지고 그 온갖 수태를 부리고 그 중국 돈 받은 거 다 하는데도 말도 못, 언론도 그런 거 끝까지 수정을 안 해요. 그게 진짜 현재 소위 아까 저 한 대표님 말씀하신 중국의 샤파가 결정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에는 저기 그 임방순 그 전 무관님께서 저 본인의 경험과 엮어서 좀 좋은 말씀 주십시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임방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순자가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이름을 싫어했어요. 그 어머니한테도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뭐 식, 뭐 문 이렇게 좀 뒤에 들어가는 거. 근데 돌림이 순자예요. 돌림.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제 이름에 대한 긍지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도 야 광순아 반갑다 그러는데 야 이름 잘 지어주셨구나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나가겠습니다. 저는 주중 육군 무관을 했고 가장 좋을 때를 보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좋을 때. 그리고 인천대에서 북한학하고 전쟁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관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중국 당시 대사관에서 저에게 접근을 했는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 친구가 혹시 엘리트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트 매수 공작 차원에서 저에게 접근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저한테 접근해서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엘리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공작은 끝난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우리 어머님 30세 때 그리고 저는 넷째입니다.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서른이 다 돼가는데 아직 시집갈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81년도에 육군 소위로 전방에 부임했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얀 저 편말이 보이는데 여기 남방 한계선입니다. 당시에 저는 야 우리가 지금 허리가 잘려가지고 요 중간에 대성산 뭐 이쪽에 있지만은 다음에는 우리 백두산 또는 조만간 압록강에 가서 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또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 때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무관을 했고 제 파트너였습니다. 저하고 아주 업무 협조가 잘 됐어요. 중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원조를 주는 중국보다 원조를 받는 북한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런 일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야 북한의 북조선 애들은 이상하더라. 원조를 주는데도 이번에는 달러가 부족하다. 이번에는 쌀을 좀 더 달라. 그리고 어디로 갖다 달라. 지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이제 귀국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북한 대학교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왜 북한이 큰 소리를 쳤는지는 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대에서 강의하던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발제문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뭐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샤프파워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통일전선 공작부를 강화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우리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주로 받았던 질문은
야, 한국과 중국의 이 군사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니들은 미국 동맹인데 그 중국하고 니들이 그렇게 가까운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군 구간들이요. 근데 역시 승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그런 야심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후에. 살팽이의 그 야성이 드러났던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제문에서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최근에 대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중국의 그 TV 방송을 보면은 대만에 대한 샤프 파워 전략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어요. 우리 총선만큼이나 중국에서는 저걸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친중 정당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집권당에 대한 실정을 막 과대 선전하고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런 총통에 대해서 무능하고 정책이 실패가 뭐다 뭐 그런 것을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죠. 그 수법이 대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수법이 우리나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는가 적용하고 있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내년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확실합니다. 개입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많은 외국을 개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중국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뭐 총선 대선에 이제 개입을 할 건데 어떻게 개입할 거고 그 수법이 뭐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답변을 잘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답을 얻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공산주의자들은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개표가 중요하다. 개표를 지배하는 자가 선거를 지배한다라고 스탈린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투표도 투표지만은 개표 상황이 어떻고 개표 시스템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제가 답을 얻겠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신 그 위근숙 위기관리 소장님께서 그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탁탁탁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한국을 위성국가 만드는 겁니다. 뭐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고 중국의 근대 이전에는 중국과 동일하게 외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 조공국.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청나라에서 이제 외교관계 이제 대외 개방을 하고 이럴 때 외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외교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은 내정으로 보고 내무부에서 관리했대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우리를 중화 질서 속에서의 위계, 자기들은 천자국, 우리는 뭐 번속국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서 아주 특이한 지도자라고 저는 봅니다. 시진핑 주석을 보고 있으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좀 제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발제문에 다 동의하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가 왜 자발적으로 대중 저자세를 취했는가? 아까 이제 일부 답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어떤 좀 그 지원을 받았고 중국의 선거 개입 덕에 문재인 정부가 이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게 있으면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했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중국목을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옛날 중화 질서 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런 의도로 말씀을 한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중화 질서 속에서의 우리와 중국 관계 거기로 쉽게 얘기하면
조공과 채권 관계로 가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 많이 나왔는데 전 정부나 지금이나 사드 이거 약속 아니다. 우리 입장만 얘기한 거다. 근데 중국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건 분명히 약속이다. 제가 아는 요 중국 대사관들 몇 명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건 분명히 문서로 된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 하는 얘기는 그래서 너희들을 못 믿겠는 거다. 문서로 해놓고도 발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도 신뢰를 잃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문서가 또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물론 중국하고 합의한 문서는 아니고 우리 내부 국방부 문서에서 합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된 문서가 나와서 이게 지금 조사에 들어갈 지금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타기시켜야 됩니다. 군사주권인데 왜 중국하고 합의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선거 개입에 대한 대응책. 이 문제가 이제 사실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만의 연구를 하다 보면 대만은 불법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8억을 보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을 때 4분의 1 이게 유죄가 되면은 전액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도대체 불법 사례의 어떤 심증은 가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물증을 확보한다면은 그거는 전 국민의 어떤 그 역량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이런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개입에 대해서 누가 중국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고 누가 중국을 위해서 대변했는지 그 조직 그 실명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내법이 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간첩은 아닌데 간첩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그런 행동이 있다면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미국은 1935년부터 외국 대리인 등록법 이런 거를 이제 제정을 해서 나치에 협조하는 그런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개정을 한다 그러고 우리도 외국인 등록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저런 좀 법이 있어야 간첩은 아닌데 간첩 비슷한 행동을 한 그런 인사를 제재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거는 지금 국회 발의가 됐다고 해요. 최재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국회에 상임위 심의를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고 볼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제 선거 첫 번째 문제. 주요국들은 이런 책들을 발간했습니다. 다 아시는 저 호주, 중국의 조용한 침공.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제목은 저게 아니었어요. 호주는 왜 중국의 괴뢰국이 되어갑니다. 뭐 그렇게 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체 자극적이니까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럼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들어가서 보니까 허무맹랑하다. 오히려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저런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뭐 이렇게 중국에서는 전면 거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의 진정한 의도와 본질을 모른다면 한국도 위험하다. 우리도 위험하다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캐나다. 판다의 발톱. 중국에 침투한,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이 책에는 우리 한 대표님의 그 서문이 실려 있더라고요. 좀 봤습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우리도 이런 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호주, 캐나다, 자기들이 겪은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조직들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고, 그 경각심에 의해서 지금 호주와 캐나다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까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했으면은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이건 이제 한 대략 2017년도, 18년도에 발간된 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또는 재작년에 이게 번역된 책이고 또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이렇게 주요국에서는 이런 책들을 냅니다. 거기에는 실명이 있고 행태가 있고 관련 조직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책을 보면은 이 호주 책을 쓴 크라이버 해밀턴이라는 교수는 책을 내고 싶은데 어디서든지 출판사가 받아주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을 반중 책을 낼 정도의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강하다는 거였죠. 근데 다행히 어떤 출판사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호주 사회를 각성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그 판다의 그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책을 내면 어떻게 될까? 주위에서는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너 책 내지 마라. 왜 책을 내가지고 네가 그 비난을 받을 것이냐? 이제 저 책을 낸 사람은 그 캐나다 사회에서 만연한 인종차별주의자로 이제 자기가 비난을 받을까봐 망설였는데 결국 용기를 내서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들의 행태는 뭐 호주든 캐나다든 뭐 뉴질랜드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우리가 중국에게는 더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일부 외국 사례를 보도된 건데 여기 보이는 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캐나다의 뭐 샘 데스티아라라는 상원의원이에요. 그 중국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중국을 위해서 발언한 그런 그 혐의로 결국은 정치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저 사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캐나다의 일간지 어느 일간지에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 모자를 씌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 별명은 상하이 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없겠습니까? 뭐 상하이, 송, 뭐 베이징, 김 많을 겁니다. 우리도 저런 식의 그 어떤 그 언론 보도와 그로 인해서 저런 책자의 발간을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각성들 우리도 한 대표님 애쓰고 계시는데 뭐 매주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하고 계시는데 중국 대사관 앞에 가실 게 아니고 저런 걸 아는 사람들이 책을 내게끔 독려하는 행동이 더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왕하이진 이 사람을 기소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 독일 광고물 이것만 위반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자, 저는 중국을 이렇게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해야 되겠다.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봐서는 중국 공산당하고 일반 중국 백성들 또 중국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 시진핑이는 중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최전성기에 쇠락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청나라 때도 강건성세라고 하는 게 최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전성기 걸륭 황제 때 청나라의 멸망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시진핑이 지금 최상의 그 국력이 있는 지금 중국입니다. 지금 시진핑 시대에 중국 몰락에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국에서는 중국 호감도가 최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중국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 도전자. 우리의 주권과 정통성. 그리고 선거 뒤에 매정계. 이거는 막아야죠.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비행기로 한두 시간 내에 인구 14억의 대시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경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주권과 정체성은 지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 주권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이제 중국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에서는 이기고 무역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입장은 유럽 그리고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아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선배님들과 상담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겠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책을 좀 몇 권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도록 하고, 혹시 부족하면은 100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방순 교수님한테 진짜 현실적인 본인이 경험한 데서 나오는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멘트는 안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위금숙 박사님 발표를 넘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7, 8분 내로 해주세요. 이제 또 플로에 오늘 보니까 진짜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30여 페이지의 그 PPT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한 빨리 하긴 하겠지만 7, 8분은 있습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중국, 북한 등 해킹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니 도저히 못 믿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의 신뢰성을 좀 높이고자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9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97년도에 이제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서 정부24 같은 전자정부서비스 기획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관연구소를 2005년도에 만들어서 우리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안전부의 안전정책 자문위원과 지자체 합동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허튼 소리 하고 살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의 신뢰성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선관위가 수집한 내용, 개인정보와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수집되어 있다는 그 근거 자료.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전산 조작이 일어났을 때 무결성을 검증할 수 없는 지금 완전히 변질된 그 선거 시스템, 법제도가 잘못된 부분, 또 실제적으로 운영이 위법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언론지상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앙선관위가 그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만 해도 4만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에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7번 받았는데 6번을 알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킹이 되면 과연 선관위 시스템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기에 얼만큼 이제 위험한가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이렇게 본인 확인기라고 하는 거로 이제 주민등록증을 스캔을 합니다. 그럼 선관위는 여기에서부터 성명, 주민번호, 사진을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로 추출을 합니다. 이미지와 데이터는 다른 겁니다. 데이터는 프로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이렇게 본인 확인기,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이러한 그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선관위 중앙 서버로부터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을 합니다. 이때 이 투표지가 누구에게 발급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련 번호는 QR코드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이 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는 성별이라든가 어떤 지역구의 인지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서명과 그다음에 지문까지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에는 법 158조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자적인 이미지를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증이 이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적인 이미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이거 규칙은 이제 선관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법은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규칙에서는